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며칠 전 제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욕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유언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을 정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제가 죽고 나면 물려받을 집이라고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준다고요. 그날 집이 뒤집혔습니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요? 사람은 같이 산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더군요. 그걸 깨닫게 된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집 일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넘어지던 날이었습니다. 넘어진 곳은 골목이 아니라 집 안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미끄러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안은 이미 저녁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냄새였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졌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과 2개가 굴러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귤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걸 잡으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가 아니라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턱 막힌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닫고 다녀. 추워. 그게 첫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곧 시선이 제 얼굴을 지나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굴러간 과일과 젖은 발자국을 봤습니다. 아, 바닥 더러워졌네. 그 말이 먼저였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제 옆에 무릎을 꿇었지만 저를 잡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팔 밑으로 걸레를 밀어 넣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부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저는 식탁 다리를 붙잡고 혼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병원 갈 정도야?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미끄러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서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식탁에 앉았을 때 그걸 알았습니다. 원래 제 앞에 놓이던 김치가 며느리 앞에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손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의자가 제자리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걸 보고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거기 앉으면 돼. 거기는 식탁 끝이었습니다. 원래 반찬 놓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집에는 제 방도 있었고 제 이름도 있었지만 제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누워도 아팠고 돌아 누우면 더 아팠습니다.
이불이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벽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예능 웃음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안 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허리가 좀 아픈데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파스 있어 붙이고 주무셔.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화면에 있었습니다. 내일 애학원 등원도 있고 오전엔 제가 바빠서 그 뒤는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엔 이미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식탁 끝 작은 접시 하나가 전자레인지 옆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죽 데워 드세요.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 죽을 먹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앉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병원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앞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넘어졌다고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해서요. 약사는 파스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연세 있으시면 넘어지신 거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제 집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밖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픈 건 허리가 아니라 말할 자리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허리는 조금 덜 아팠지만 걷는 속도가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소처럼 오전에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장을 보는 일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이 바쁘고 며느리가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없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봉투가 양손에 무겁게 들렸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데 숨이 조금 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배달 음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자와 치킨, 콜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온 장바구니는 잠시 들고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내려놓는데 손가락이 저릿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장다 보세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네, 원래 하시던 거라 편해하시더라고요. 편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사다 둔 반찬들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산 재료들도 당장 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영수증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뒤졌습니다. 접힌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금액을 보고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덜 사셔도 돼요. 요즘 식비가 많이 나가서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작지 않았습니다. 거실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소파에서 몸도 일으키지 않고
엄마 카드로 하신 거지? 확인이었습니다. 네. 그럼 생활비 정리할 때 넣어둘게. 넣어둔다는 말은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정리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방금 산 두부를 냉장고 어디에 넣어야 할지 잠깐 몰랐습니다. 이미 자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거기 말고 아래 칸이요. 윗칸은 애 간식칸이라. 저는 아래 칸에 두부를 넣었습니다. 그 칸엔 김치통과 남은 반찬들이 서로 겹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이 크게 터졌습니다. 아들이 농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웃음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운영비에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야 떠올렸습니다. 달력에 작은 글씨로 적어둔 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부담 주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가야 했고 아들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약 타오셔야죠? 오실 때 우유 좀 사다 주세요. 부탁이라기보다 일정 전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날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 약을 받고 우유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떡집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그만 팥떡 한 상자를 샀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그래도 집에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떡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초도 없고 미역국도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진짜 힘들었다. 며느리와 손주도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바로 떡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며느리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떡 사오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라서. 그 말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들도 젓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아, 오늘이셨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시지 그러셨어. 미안함보다 대처하는 말투였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미역은 없는데 그냥 드시죠 뭐. 손주는 이미 떡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떡 하나를 들더니 텔레비전을 보며 입에 넣었습니다. 축하해 엄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을 한 조각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는데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날은 없던 날과 다르지 않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날짜는 달력에만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잠이 얕았습니다. 뒤척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일어나려다 한번 멈췄습니다. 방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방 서랍 여닫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냄비가 아니라 약통 소리였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 약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먹던 약이었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위장약.
그런데 모르는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얀 약 봉투였습니다.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 어머니 약이요. 내 약은 저기 있는데 제가 가리킨 건 늘 먹던 약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넘어지셔서요. 진통제 처방받았어요.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병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갔다 왔어? 제가요. 보호자니까. 보호자라는 말이 먼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 2알을 꺼냈습니다. 지금 드시면 돼요. 저는 약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늘 먹던 알약보다 크고 희었습니다. 뭔 약인데? 넘어지시면 아프잖아요. 대답이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황을 덮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범 출근 준비해야 해서 바빠요. 저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이상하게 쓴맛이 남았습니다. 그날 점심까지 몸이 조금 멍했습니다. 졸린 건 아닌데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 앉아 있는데 손주가 제 옆에서 떠들었습니다. 평소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날은 늦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느려? 그 말에 모두 잠깐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웃었습니다. 약 드셔서 그래. 그 말이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상태를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는 넘어졌고 병원에는 가지 않았는데 오늘 저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한 건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약 봉투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며느리 글씨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졸린 건 맞는데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시 잡고 당겼습니다. 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여러 번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만 났습니다. 잠깐 서 있었습니다. 잠그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방문은 한 번도 밖에서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다들 깨어 있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안 열려. 이번에는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제가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잠겼어. 며느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 애가 장난쳤나 보네요. 손주 방 쪽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시면 또 넘어지세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돌아다닌 적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거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부르세요. 그 말은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오지 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손잡이를 잡아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날은 병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집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귤 껍질이 남아 있었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슬슬 정리 생각해야 하지 않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너무 넓어서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뭘 정리해? 제가 묻자 아들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집 말이야.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설거지를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되면 복잡하잖아. 미리 해두면 서로 편하지. 서로 편하다는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생각했습니다. 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세금도 있고 요즘은 미리 해두는 게 좋아. 둘은 제 건강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한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만 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미 끝난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집이 아니라 나중에 남을 집으로 보고 있다는 걸.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위해서야. 그 말이 제일 멀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생각이 정리되어서였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밖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은행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손에 쥔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제 명의로 두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은 안 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않았는데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정리하고 왔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이 집은 유산 아니야.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생활비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들은 이해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살면서 쓰겠다는 말이야. 남길 생각 없어.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고 돈은 내가 쓰고 살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살 필요 없으니까 각자 살자. 그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밤에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먼저 일어나 있지 않습니다. 밥 짓는 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무언가를 서둘러 맞춰야 하는 기척도 없습니다. 창문을 먼저 엽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이렇게 느린 줄 몰랐습니다. 식탁은 작아졌습니다. 반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기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만 차리고 먹고 싶은 시간에 앉습니다. 누가 늦는다거나 누가 싫어한다거나 누구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편한 일인지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은 생각납니다. 손주가 떠들던 저녁, 괜히 바빴던 부엌, 집이 가득 차 있던 시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립다는 감정과 편하다는 감정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가 되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비로소 제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는 거라는 걸요. 저는 늦게 돌아왔지만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더 좋습니다.